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IT 컨퍼런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한국을 몰랐을지도 몰랐죠.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문화까지 뛰어난 걸 보고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일본은 이미 가망이 없는 국가로 보였어요. 여기 한 젊은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국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접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로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자란 34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고 일본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한국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점 같은 나라로만 보였어요. 선생님도 아시아 수업을 할 때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후지산은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아시아 역사를 배울 때도 중국의 긴 역사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만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가끔 분단된 나라 또는 전쟁이 있었던 곳 정도로만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아시아 나라 중에서 한국은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음식 먹으러 가자, 일본 애니메이션 재미있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중국의 큰 기업들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삼성이나 LG라는 브랜드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서 만드는 저렴한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별로일 거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나 독일 제품이 훨씬 좋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일본이나 태국, 중국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더라. 중국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더라는 식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대화 주제에서 빠져 있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는 항상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무서운 뉴스들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위험하고 불안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커녕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매운 김치만 말이에요. 이탈리아 요리의 다양함과 깊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저로서는 한국 음식이 단조롭고 맵기만 할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섞어놓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문화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며 사는 작은 나라의 문화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조차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곧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도 왜 저런 걸 보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그냥 암기만 하잖아. 창의성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서구식 교육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을 로봇 같은 공부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계 동료들과 일할 때도 저는 한국 동료를 다른 아시아 동료들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시아 사람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나라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의 위치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어디가 한국이지 라고 헷갈리고 있었어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인가, 부산인가 하며 혼동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와 비슷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자를 쓰는 나라들 중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가끔 한국 관련 정보를 접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 친구, 동료 모두가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편견은 더욱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스포츠에서도 한국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냥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라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뉴스를 봐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애플과 경쟁한다고 해도 애플이 훨씬 좋은 회사지라며 한국 기업을 폄하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했다는 놀라운 역사도 몰랐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이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살겠다라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런 열정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은 정말 뿌리 깊었어요. 34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곧 인생을 바꿀 만한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나라 중 하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게 될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줄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모든 편견과 무지가 산산조각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와 편견이 있었기에 나중에 받은 충격과 감동이 더욱 컸던 것 같아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놀라움과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IT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대표로 보낸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의례적인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뻔한 발표들이나 듣다 오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첫날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부스들은 눈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KUREA라고 적힌 부스가 보였습니다. 한국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컨퍼런스에 참가하는구나.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부스 앞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있는 게 보였거든요. 한국 부스에 다가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부스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최첨단 디스플레이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뭔가 신기한 기술들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도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 맞나? 라고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실시간 언어 번역 기술이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어로 말했고 즉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도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거야? 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번역 기술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직원은 자신 있게 네, 저희가 3년 동안 개발한 기술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다니요. 다른 기술들도 구경하게 되었어요.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술,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라고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국팀의 발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빨려들었어요. 발표자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내용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AI가 사람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발표 중간중간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깊이도 놀라웠지만 비즈니스 전략도 치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팀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한국팀의 리더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악수하는 순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는 패션과 디자인의 도시죠. 저도 이탈리아 문화를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어로도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김민주 씨는 한국의 IT 발전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IT 후진국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했다는 거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니요.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거의 100%예요 라고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게임 산업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온라인 게임의 원조 국가예요. e스포츠도 한국에서 시작되었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그런 역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무지했구나 라고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가 다른 한국팀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모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자, AI 연구원, 로봇 엔지니어까지 있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앱들이었습니다. 배달 앱, 택시 앱, 쇼핑 앱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이 모든 앱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상생활이 정말 편리해져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런 앱들을 사용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사용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데 말이에요. 파티가 진행되면서 한국 음식 이야기도 나왔어요. 혹시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김치 정도만 들어봤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해요. 김치는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밀라노에도 한국 레스토랑이 몇 군데 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라고 제안해 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요. 가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한국 레스토랑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그리고 뭔가 깊은 향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 냄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정말 깔끔했어요.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한국 전통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분이 한국말로 인사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었나 봐요. 김민준 씨가 번역해 주었거든요. 메뉴판을 보는데 정말 다양했어요. 불고기, 갈비, 비빔밥, 냉면, 삼겹살 등등 처음 보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뭘 주문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민준 씨가 저희가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반찬들이었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이 모든 게 공짜예요? 라고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반찬을 공짜로 줘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하면 계속 리필해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도 돈을 받는데 말이에요. 김치를 처음 맛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매웠지만 계속 먹고 싶어졌습니다.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이게 정말 김치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고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간장 베이스의 양념이 고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비빔밥도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영양균형이 정말 좋아요 라고 김민주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야채, 고기, 곡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빨리 변화하는 나라예요.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요 라고 말했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생기면 금방 확산돼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확실히 오늘 본 IT 기술들도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정말 열정적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정말 우수해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이거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스포츠도 다 잘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한국의 역사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등.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발전을 이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라고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김민준 씨가 한국에 한번 오세요.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갑자기 가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가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김민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오늘 경험한 한국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을까라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IT 기술, 경제 발전, 문화 확산 등등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항공편도 검색해봤어요. 밀라노에서 서울까지 직항편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정말 기뻐요. 최고의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의 편견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2024년 1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 동안의 긴 비행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나라일까? 김민준 씨 말이 다 맞을까?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공항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라고 속으로 놀라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면세점들도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관광이요 라고 대답하니 환하게 웃으며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서 김민주 씨를 만났어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다니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또 놀라웠어요. 공항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고 깨끗했어요. 좌석도 편안하고 와이파이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다 공짜라고? 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줄지어 선 아파트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까지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구나라고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입이 벌어졌어요. 여기 정말 거대했습니다. 쇼핑몰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합적일 수 있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였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네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정말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뉴욕 같은데? 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김민주 씨가 테헤란로를 안내해 주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유명한 IT 기업들의 빌딩이 줄지어 있었어요. 정말 웅장했습니다. 삼성 본사 빌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저 빌딩에서 갤럭시 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김민주 씨가 말했어요. 삼성이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빌딩 규모만 봐도 정말 거대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이버 그린 팩토리도 구경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정말 독특했어요.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 보니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홀로그램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네이버 검색 엔진이 운영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도 구글 말고 자체 검색 엔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더 많이 써요 라고 말했어요. 카카오 판교 오피스도 방문했어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만든 회사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 카카오톡을 써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IT 생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구경할 기회도 있었어요.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휴게 공간도 정말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일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네 라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까지 정말 풍성했어요. 가격도 정말 저렴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다니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난 직원들과 대화해봤어요. 모두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음식 정말 좋아해요. 파스타 만드는 법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역동적이고 변화가 빨라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서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홍대 지역을 구경했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음악이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들도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앞거리를 걸어봤어요. 클럽, 카페,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습니다. 거리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젊은 뮤지션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바리스타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라떼 아트도 예쁘게 그려주었어요. 커피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모두 개성 있는 패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양했고 스타일도 정말 독특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창의적이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을 구경했어요. 쇼핑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정말 화려했어요. 한국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K-뷰티라고 불러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품들을 써보니 정말 좋았어요. 피부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렸습니다. 향도 좋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났어요. 이런 좋은 화장품을 한국에서 만들다니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맛봤어요. 떡볶이, 붕어빵, 호떡 등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모두 맛있었어요. 특히 호떡은 달콤하고 따뜻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있다니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다시 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늦게까지 활동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충격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기술, 문화, 음식 모든 면에서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한국의 전통 궁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깔도 정말 화려하고 조화로웠어요. 궁궐 안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봤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군인들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엄했어요. 전통 음악도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가 이렇게 멋있다니라고 감탄했어요. 한복 체험도 해봤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우아하고 편안했어요. 색깔도 아름답고 디자인도 독특했습니다. 사진도 찍어봤는데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북촌 한옥마을도 구경했어요.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도시 한가운데 이런 전통 마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옛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셨어요. 대추차라는 걸 마셨는데 정말 달콤하고 향긋했습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서 마시니 더욱 운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동도 가봤어요.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전통 공예품, 그림, 서예 작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전통 예술의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느꼈어요.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셨어요.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찻잔도 정말 예뻤어요. 차 맛도 깊고 향긋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도 정말 깊이가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셋째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구경했어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 단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미래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유명 기업들의 연구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연구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봇들이 여러 작업을 하고 있었고 홀로그램 기술도 시연해 주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있었어요. 모두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율주행차 기술이요. 5년 안에 상용화가 목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니요. AI 연구소도 구경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연을 봤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넷째 날에는 이태원을 구경했어요. 국제적인 분위기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게 신기했어요. 외국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살기 좋아요. 안전하고 편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인터넷도 빠르고 대중교통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친절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어려웠지만 다들 도와주려고 해요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가 정말 좋았어요. 한강공원도 가봤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운동하고 휴식하고 있었어요. 자전거도 타고 피크닉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니라고 감탄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치킨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지 몰랐어요. 맥주와의 조합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치맥 문화구나라고 이해했어요. 밤이 되자 한강에 조명이 켜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리들이 무지개 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도 강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구나라고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동대문을 구경했어요. 스문의 시간 쇼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옷들이 있었어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봤어요. 정말 창의적이고 독특했습니다. 한국 패션이 이렇게 발달했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발달하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김민준 씨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또 오세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제 인생을 바꾼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일 줄 몰랐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어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것, 스마트폰 보급률도 거의 100%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몰랐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정보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중 절반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도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없이는 현대 문명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대단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탈리아 자동차 못지않게 세련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좋아졌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K-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체계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연습생 시스템, 프로듀싱,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BTS라는 그룹의 성과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빌보드 1위를 여러 번 차지했고 그래미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도 했다고 해요. 가수가 유엔에서 연설한다고? 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토리도 독창적이고 연출도 뛰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한국 영화도 찾아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영화였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작품성이 뛰어났습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넘어섰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문맹률이 거의 0%라는 사실,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문맹률이 80%가 넘었는데 70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뤘다는 게 놀라웠어요. PISA 같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우수하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조사해봤어요.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적고 의료 접근성도 좋았어요. 의료진의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다니라고 부러워했어요.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였어요. K-뷰티와 함께 한국의 새로운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 기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녹색 성장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기술도 놀라웠어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LG와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수소차 기술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넥소라는 수소차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도 가장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구나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온라인 게임의 원조 국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e스포츠 문화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게임 회사들도 대단했어요. 넷마블, NC소프트, 넥슨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도 놀라웠어요. 네이버의 클로바, 삼성의 빅스비 같은 AI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AI 연구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로봇 기술도 발달해 있었어요. 현대로보틱스의 보행 로봇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기술도 뛰어났어요. 한국이 로봇 강국이기도 하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기술 분야도 조사해봤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3대 바이오 생산업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신약 개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래 의학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성과도 대단했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던 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도 자랑스러웠어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것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전통 무술이 세계적인 스포츠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골프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어요. 박인비, 고진영 같은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야구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범죄율이 정말 낮았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여성들이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놓고 내려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이런 안전한 사회가 있다니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정시성도 놀라웠어요. 지하철,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된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저렴했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도 발달해 있었어요.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1위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현금 없이도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해요. 한국이 정말 디지털 선진국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배달 문화도 독특했어요. 스문의 시간 언제든지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달 속도도 정말 빨랐어요.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해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니라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도 정말 발달해 있었어요.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카페 문화도 특별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더 인기 있는 한국 카페 브랜드들도 있다고 해요. 커피 문화도 한국만의 특색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PC방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스문의 시간 운영되는 컴퓨터 게임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밤새 게임을 한다고 해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라고 신기했습니다. 찜질방 문화도 독특했어요. 온천과 사우나가 결합된 복합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운영되고 잠도 잘 수 있다고 해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함을 의미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따뜻한지 이해가 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요. 이런 문화가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야식 문화도 독특했어요. 밤늦게 치킨과 맥주를 먹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을 봤었는데 그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였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도 아름답다고 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해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아름답겠구나라고 상상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도 더 알게 되었어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전주의 비빔밥, 제주도의 흑돼지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가 이렇게 풍부하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문화도 깊이가 있었어요. 녹차, 대추차, 인삼차 등 다양한 전통차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예법도 있다고 해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정말 우아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속도에 대해서도 놀랐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생기면 정말 빠르게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만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일본과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 비슷한 아시아 나라들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한국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먼저 디지털 혁신 속도를 비교해봤어요. 중국은 확실히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경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강했지만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느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빠른 적응력과 실행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오지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실현한 것도 그런 예였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장점을 만들어내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비교해봐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었어요.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지만 주로 위챗페이, 알리페이 두 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 다양한 결제 수단이 모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도 QR코드 결제가 된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디지털 사용 능력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웠어요. 인터넷 인프라를 비교해봤을 때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와이파이 접근성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 있고 일본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도 비교해봤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정말 컸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교육 기회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느린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문맹률을 거의 0%로 만든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런 성과를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였어요. 이는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이 조화롭게 발달한 것도 한국만의 특징이었어요.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에서는 한국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졌어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자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제한적이었어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같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어요.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 비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문화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이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K-POP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연습생 제도, 프로듀싱, 안무, 의상,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었어요. 기술 혁신의 접근 방식도 비교해봤어요. 중국은 주로 모방과 규모의 경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베끼고 거대한 시장에서 확산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일본은 완벽주의와 장인정신을 추구했지만 변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실행력과 끊임없는 개선이 특징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났어요.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룬 성과였어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봤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보여준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디자인 혁신에서는 이미 일본 브랜드들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도 비교해봤어요. 중국은 아직 지역 간 격차가 정말 컸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전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교육 기회의 평등성에서 보여준 성과는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환경 정책에서도 한국의 선진성이 돋보였어요.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녹색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기차 보급, 친환경 기술 개발에서 보여준 의지와 성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서의 비전이 놀라웠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수소 충전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음식 문화의 과학성과 건강성도 비교해봤어요. 중국 요리는 확실히 다양성이 뛰어났습니다. 지역별로 정말 많은 종류의 요리가 있었어요. 일본 요리는 정교함과 미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재료의 신선함을 중시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요리는 발효 기술의 과학성에서 독보적이었어요. 김치를 비롯한 발효, 음식들의 건강 효과는 현대 영양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장 건강, 면역력 강화 등에 정말 좋다고 해요. 한식의 영양학적 균형도 뛰어났어요. 한 번의 식사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 문화도 독특했어요.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으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이라는 현대적 가치와 맞아떨어지는구나라고 이해했어요. 이는 한국 음식 문화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임과 e스포츠 문화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중국도 게임 시장이 크지만 주로 내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콘솔 게임에서는 강했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e스포츠에서는 뒤처져 있었어요. 한국은 온라인 게임의 원조 국가였고 e스포츠 문화도 가장 먼저 발달시켰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PC방 문화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비교해봤어요.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 시장에 맞게 변형한 것들이었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 문화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결합되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게임, 콘텐츠,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과학성도 비교해봤어요. 중국어는 한자라는 표의 문자를 사용해서 배우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서 사용해서 복잡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고 배우기도 쉬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 천재였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도 놀라웠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이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료 기술과 의료 관광도 비교해봤어요. 일본도 의료 기술이 발달했지만 비용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의료 수준의 격차가 컸어요. 한국은 높은 의료 기술과 합리적인 비용, 좋은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온다는 것이 그 증거였어요. 한국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났어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배출하다니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창의성과 실행력의 결합에서 한국이 보여준 독창성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하고 실패하면 바로 개선해서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혁신을 일상화시켰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느라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일단 해보자 정신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콘텐츠 산업 급성장, IT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새로운 기술 수용 속도도 놀라웠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해요. 오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지 알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수용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실패 위험이 낮아지니까 더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회 전체의 역동성도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중국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발전이 주를 이뤘고, 일본은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 변화를 추진하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결합된 발전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힘이 이런 역동성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작은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혁신 국가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은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은 후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대화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북한 때문에 위험한 나라, 김치만 먹는 나라 정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거 알아? 오지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 라고 말하면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이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IT 업계 동료들에게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삼성이 애플보다 반도체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들어있어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들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는 메신저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주문하고 돈도 송금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훨씬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네라고 감탄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K-팝에 대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BTS의 빌보드 성과와 전 세계적인 팬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도 했다고? 가수가? 라고 놀라는 친구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홍보했어요. 오징어 게임 보라고 추천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본 친구들은 모두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수준 높은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에 한국 바로 알기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IT 기술, 교육 시스템, 음식 문화, 환경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썼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까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과 실제 한국의 모습을 대비해서 썼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건 처음이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두 번째 글은 한국의 IT 혁신, 유럽이 배워야 할 점들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 썼습니다. IT 관련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되었어요. 세 번째 글은 K-팝의 성공 비밀이었어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략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습생 제도, 글로벌 마케팅, 팬덤 문화까지 자세히 분석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글은 한국 교육의 진실이었어요. 주입식 교육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한국이 이룬 교육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70년 만에 문맹률을 0%로 만든 것, 고등교육 진학률 세계 1위 등을 소개했어요. 다섯 번째 글은 한국 음식의 과학이었어요. 발효 음식의 건강 효과, 영양학적 균형, 다양성에 대해 썼습니다. 요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한국 레스토랑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국 여행 사진들을 올리면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경복궁 사진에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강남 야경 사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했어요.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들을 공유하면서 제 의견을 덧붙였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 소식, K-팝 스타들의 해외 활동, 한국 영화의 국제적 성과 등을 꾸준히 소개했습니다. 반응이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제 가족과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는데 점차 모르는 사람들도 제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을 받았어요. 한 이탈리아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분단과 전쟁의 이미지로만 기억될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들이 이탈리아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 교육 혁신,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고 싶다.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제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제안으로 한국 IT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진들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한국 기업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실제 협력이 시작되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한국 파트너들의 빠른 실행력과 높은 기술력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한국에 있었다니라고 감탄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애자일 개발 방식도 도입했어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한국식 일하는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네라고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매출도 늘어났고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마르코 덕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계속 늘려갔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인 친구들과 언어 교환도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쓴 글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사이트에도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이탈리아 문화 교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축제의 기획과 진행을 도왔습니다. 한국 음식 페스티벌, K-팝 콘서트, 한국 영화 상영회 등을 조직했어요. 한국 음식 페스티벌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니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K-팝 콘서트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K-팝이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음악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한국 영화 상영회도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기생충, 미나리, 버닝 같은 작품들을 상영했는데 관객들이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예술성이 이렇게 뛰어난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밀라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 한국 기업에서 파견 온 직장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기도 했어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함께 구경하면서 이탈리아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한국 문화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관점 변화는 제 인생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정신, 불굴의 의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정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문화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의 집단주의적 협력 정신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방역 성과를 보며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K방역이라고 불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첨단 기술의 활용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단결할 수 있는 나라구나라고 감동받았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여행 목적지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정신과 창의성을 제 삶과 일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살면서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한국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어요. 제 변화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는 마르코가 왜 갑자기 한국에 빠졌지? 라며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직접 방문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마르코 말이 맞네.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구나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연쇄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과 무지를 깨뜨리고 진실을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 한국입니다. 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싶어요.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의 전환점을 선사한 나라예요. 편견에 사로잡혔던 무지한 저를 깨어있는 시민으로 변화시켜준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크다고 무조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몸소 보여주었거든요.